정책 평가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가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데, 정책 평가는 말 그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평가 그러면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평가는 상당히 좁은 의미로 그런 게 아닙니다. 즉,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정책 효과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사실 판단을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은 정책평가론이 왜 등장했는지 이걸 알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쉽게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국립무료 유아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흑인 유아들을 국립유아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켰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1960년대 초에 미국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우리가 정책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내 이야기했던 겁니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왜 그랬느냐?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근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 합니다.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 고등학교 못 나오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진행도 엄청나게 좋은 직장 취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에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고등학교를 흑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 쭉 해가 내려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지능이 백인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벌써 백인 애들은 유치원에도 가고 유아원에도 가고, 그래서 나이 한 서너 살 때부터 쭉 다녀가지고 알파벳 되고 뭐고 다 공부 다 하고 들어오는. 흑인 애들은 슬럼가에서, 아버지는 술주정권, 엄마는 날품팔이 나가고, 그런 슬럼가에서 그냥 형들하고 가게에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거나 배우고 그런 식으로 지내니까 이게 흑인 애들이 지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출발할 때부터 머리를 똑바로 키우자. 헤드 스타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아원부터 지능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정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무료로 유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애들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프로이드 이후에 아동 심리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는 유아 시절에 그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격의 패턴도 만들고 지능도 그때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 유아 시절에 집에 팽개쳐 둔 게 아니라 모아서 가르치면은 애들이 똑똑해지고 당연히 좋아질 거다. 흑인들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유아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말들이 야, 유아원에서 나온 애들이 옛날에 뭐 유아원 안 다니는 애들보다 똑똑한 것 같지가 않다. 백인들하고 여전히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돈을 엄청나게 써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과연 이 효과가 있는 거냐? 정책 목표가 과연 달성된 거냐? 지능개발이 목표인데. 근데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연구소, 아주 믿을 만한 연구소를 콘소시엄을 만들어 했습니다. 오하이오 대학하고 웨스팅하우스 연구소하고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소, 웨스팅하우스 연구소 합동으로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지능개발에 도움을 못 줬다. 이 프로그램은 지능개발에 도움을 못 줬다. 이게 얼마만큼 큰 판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원래 흑인들 잘 살게 해주려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 해나가는 데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하던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극우 보수주의자들. 야, 그 어릴 때 뭐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인종이 다른 놈들한테 돈 퍼주고 뭐 해봐 아무 소용 없는데 왜 그 짓 하느냐? 우리 세금 내가지고.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어린애 데리고 있는 집에 애들 숫자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실업자들 구제해주는 것도 있고 뭐 어떻고 직업재훈련도 있고 뭐 어떻고 이 설렁가를 갖다 개조하는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바로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 죽고 난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이 모든 사업들이 야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 뭐 정평 목포 아무것도 달성 못한다.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나머지 사업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복지사업 다 없애라. 미국 사회 전체가 보수주의로 확 돌아갑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은 레이간이 당선되는 데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수주의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훌륭한 사업인데 많은 지식인들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린애 지능이 개발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흑인 어린애들이 슬럼가에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안 그러면 마약하고 엄마는 날품팔이 나가고 없고 형들 따라서 도둑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 때 보내면은 근데 이런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가 아침에 스쿨버스 태워서 데리고 가서 나중에 오후에 엄마가 퇴근할 때쯤 돼서 스쿨버스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니까 날품팔이 하는 엄마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애가 학교에 가서 백인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 정상적으로 큰다. 얼마나 그런 사업인 이거 없애야 된다. 지식인들이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큰 문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러냐? 어릴 때 프로이트 이후에 아동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지능개발에 대해서 뭔가 해주면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사실 판단을 잘못한 거다. 실제로 그래서 그 뒤에 조사 방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 조사가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논쟁이 붙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이 조사 방법이 옳은 거냐? 아니면 옛날 방법이 옳은 거냐? 옛날 방법이 뭐가 잘못됐느냐? 올바른 조사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논쟁하고 경쟁적인 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평가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론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책이 좋다 나쁘다 그거 이전에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책 달성했다 안 했다 했으면 얼마만큼 했느냐 과연 기대만큼 했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그래서 정책 평가를 했다. 그래서 무수한 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그 아동심리학하는 아동교육하는 여하튼 조사 방법을 하는 사람들 통계학자 다 매달려가지고 70년대 미국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평가론.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알다시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은 근본 이유가 정책 목표 달성인데 이거 잘못 판단하면은 바로 이야기한 대로 잘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야 폐지해라 그럴 수 있고 또는 잘못되고 있는 걸 착각에 의해서 야 이거 열심히 하자 이럴 수도 있다. 이래서 이걸 올바르게 판단 못하면은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다.
이래서 정책평가론이 중요해지고 그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장 이유를 알게 됐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정책평가론은 효과 판단을 올바른 방법 탐색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후에요,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유행을 하고 신공공관리론이 거기에 따라서 유행을 하면서 공공재적의 성과평가, 그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하자. 과연 이 조직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로 책임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평가, 성과평가, 그러니까 둘 다 평가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알고 보면은 성과평가, 그런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관리 기법으로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목표를 둔 이야기고, 정책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은 이런 식으로 효과 판단으로 이걸 총괄평가라고 해요. 근데 연구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한 측면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게 돼. 그래서 집행 과정을 분석을 하는 식으로.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저 오른쪽 끝에 평가의 종류가 총괄평가, 과정평가, 그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총괄평가 그러는 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효과성 평가, 제 유엔적 평가인데요. 효과가 있는 거냐, 정책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야, 효과만 좋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다. 능률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효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업이 진짜 정책 목표를 달성을 했지 몰라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그러는 것이 총괄평가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 평가된 걸 보고 효과가 없다, 능률성이 엉망이다, 형평성이 안 좋다, 정책 추진 여부에서 야, 이 정책 그만두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평가가 등장. 과정평가는 뭐냐, 집행 과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책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집행 설계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책 내용, 효율적 정책 집행 수입 이런 것들 위해서 썼냐. 이 내용을 이제 봐나가면은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대충 전체 윤곽만 아는 겁니다. 추가적 목적으로 정책 과정성의 책임성 확보를 한다.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나갑니다. 그 총괄평가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 효과가 나왔느냐? 이게요,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책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불경기가 회복될 때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가만 내버려둬도 불경기 회복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자율도 낮추고 자금도 풀고 하는 식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사실 알고 보니까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우리 흔히 농담하죠. 감기약 효과 있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기약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효과 있느냐? 사람이 통증이 심한데 통증을 줄여주고, 진통제가 들어가 있고, 잠도 좀 자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근데 왜 농담하잖아요. 감기약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가 얼마 만에 낫습니까?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낫습니다.
그 감기약 안 먹으면 얼마 만에 낫습니까? 보름쯤 있으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농담인데 그 조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감기약 안 먹어도 낫는데 감기약 때문에 나은 걸로 착각을 하는 이런 식의 현상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봅니다만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 공부 성적이 올랐다. 그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은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줘. 걔들은 안 가르쳐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해서도 얼마든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어쨌든 간에 그게 총괄평가인데 과정평가는요. 원래 가정평가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런 식의 것이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저 A를 보세요.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폭탄 세금을 매겼다. 그러면은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내놓고 팔 거다. 그럼 주택 공급량이 증가될 거다. 그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다주택 보유자에게 많이 매겼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즘 전세 자금 보면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거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떡하느냐. LH 토지구청들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건설하자. 그러면 좀 될 거 아니냐. B입니다. 근데 공급주택을 증가시키자. 근데 주택 공급 증가해서 안정이 될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이 아이고 야 임대주택 많이 있네. 우리 해가 분양 안 될 테니까 짓지 말자. 공급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수가. 이런 식으로 이 정책 수단을 뭘 선택을 할 때 그게 어떤 경과를 통해서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느냐라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이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이 과정이 옳구나. 이 경로가 옳은 거구나. 실패를 하게 되면 경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느냐. 둘 다 어디에서 고장 났느냐. 저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 주택업자들이 이쪽에 따로 있으면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 주택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안 해버린다. 어제 해봐야 손해보고 뭐 별로 재미도 없다. 주택 공급이 증가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 화살표가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게 과정평가의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조금 더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데 다주택 보유자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매도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집행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좁은 의미의 가정평가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책활동, 정책 수단에서 정책 목표까지 과정,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원인과 결과관계가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나올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주택업자들이 행동을 달리 하는데 민간주택가 효과가 나올까? 그런 걸 판단을 해요. 여하튼 정책 효과 발생 경로를 정확하게 밝히는 이게 원래 좁은 의미의 가정평가인데 조금 더 나가니까 집행과정 전체를 평가하자. 집행을 분석을 해보자. 의도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게 정책 집행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활동이 이루어졌느냐. 인적 물적 자원이 계획된 대로 제 시간에 투입됐느냐. 의도한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은 여기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행 분석 또는 집행 과정평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출발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따졌는데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따지다 보니 효과가 수단에서부터 효과까지 연결되는 경로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좀 따지게 됐.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에 일어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느냐라는 걸 따지는 식으로 연구가 하나하나 확장이 된 겁니다.
확정이 돼서 평가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총괄평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정책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책 수단과 목표에서 인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청소년 상담을 하면 청소년이 선량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책 수단을 추진하면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이거를 왜 이걸 따지게 됐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프로이드 이후에 아동심리학자들이 누구든지 믿기를 나이가 2세, 3세, 4세 요 시기에 어린애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일평생을 좌우하는 패턴이 그때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기에 이렇게 지능 개발을 위한 교육을 하면 지능 개발돼야지. 당연히 수단, 교육, 어릴 때 교육, 목표, 지능 발전, 향상 되는 걸로 믿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과연 이 인과관계가 옳은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이 총괄평가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내 이야기했지만요, 자연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류 사회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뭐 요즘 뭐 달나라뿐만 아니라 저 외행성까지 말하자면 보냅니다. 보내고 뭐 하고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인공지능이 개발돼 가지고 뭐 얼마 있으면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연과학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은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원인이 뭐냐, 그걸 따져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 모든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태론 연구할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이 바로 인과관계, 그걸 밝혀내는 것. 그거를 사회현상에도 적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현상 적용을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연 그런 인과관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언론 보면 사회현상에서 인과관계 있는 걸로 밝혀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착각이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때 이 평가의 타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 과연 평가 잘 했느냐? 내적 타당성 그러는 건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외적 타당성 그런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다른 상황에서도 이게 그대로 있을 거냐, 존재할 거냐. 예를 들어 보면요, 2020년에 이자율 인하를 하니까 경기 부양책이 됐는데 2025년에 할 때도 이게 올 거냐. 옳다고 싶으면은 이 평가는 외적 타당성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타당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반성 있는 인과관계의 검증이라고 우리가. 자, 이래서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요거 조금만 좀 봅시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사회현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후적 비교 집단. 조금 어렵습니다만 밑에 보면 합니다. 비실험적 방법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걸 보면요, 영어 특별 지도를 원하는 고등학생 2학년 100명을 뽑아서 특별 지도를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 100명을 뽑아서 비교 집단을 해서 1년 후에 영어 성적을 비교하니까 이 특별 지도 받은 친구들은 85점 평균, 안 받은 친구들은 80점이더라. 그래서 영어 교육이 특별 지도가 5점만큼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후적으로 비교 집단을 만들어서
선정 효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셀렉션 바이어스. 셀렉션 이펙트 또는 셀렉션 바이어스. 선정 편견. 대상 집단으로 선정한 기준이 발생시키는 효과인데 요 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도를 원하는 학생은 평소에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지도가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보다 나은 효과를 내요. 선정 효과라고 해요. 셀렉션 이펙트라고 해요. 셀렉션 바이어스. 자기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셀프 셀렉션이라고 해요. 자기 선정. 이 셀프 셀렉션 경우는 언제나 선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정 효과를 좀 없애기 위해서요. 선정 효과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 얘기합니다. 정책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뽑아합니다. 초등학교 아동 100명을 뽑아서 1년 동안 우유급식을 하고 체중이 1년 동안 증가한 것을 우유급식 효과라고 판단을 한다. 아까 그는요, 우리가 뭔가 대상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실시를 받지 않았던 집단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 집단, 이거는 정책 실시를 받는 집단을 전후로 비교합니다.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초등학교 100명 뽑아서 우유급식을 1년간 했다. 1년 동안 체중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체중 증가한 것이 우유급식 효과라고 판단.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유 안 먹였더라도 초등학교 애들은 1년 지나면은 체중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걸 마추레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성숙 효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우유급식 없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 효과를 우유급식 효과라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책 실시 전후로 비교하면요, 흔히들 사건 효과도 여기에 개입. 사건 효과 그런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시 전하고 후 그 기간 내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방류 금지 정책을 실시를 했다. 했는데 한 달 후에 탁 강물을 탁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졌더라. 그러면 이 폐수 방류 금지 정책 효과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폭우가 계속 와서 폐수들 씻어 내려갔다. 그래서 깨끗해졌다. 폭우가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 비실험적 방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아까 우리가 나온 대로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영어 특별교육반에 집어넣어가 특별교육을 받게 하니까 영어 실력이 향상됐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특별교육은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영어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B에서 C로 가는 인과관계는 존재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둘이가 존재 안 했는데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특별교육 받은 애들 영어 실력이 향상됐으면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허위 상관관계를, 그때 이 허위 상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A를 허위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혼란 변수도 됩니다. 혼란 변수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요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특별교육도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고 의욕 때문에도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에, 의욕 때문에 성적 향상되는 걸 특별교육에 성적 향상 플러스해서 판단을 한다. 과대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A를 혼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로 다시 가보면 그런 겁니다. B에서 C에 가는 인과관계도 있고 그 효과도 있고 A에서 C로 가는 효과도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효과를 B에서 C로 가는 효과에 플러스 해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에 잘못. 이걸 말하자면은 그때 A가 혼란 변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선정효과, 성숙효과, 사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게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험 설계를 가지고 혼란 변수, 허위 변수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게 실험적 방법이고, 실험 설계 없이 통계적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비실험적 통계적 방법입니다. 요 하나를 보고 요 시간에 수업은 좀 끝을 냅시다. 비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보는 거를 잠깐만 좀 봅시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바로 영어 성적 1년에 올라간다. 그럼 얼마만큼 효과가 올라갔을까? 의욕 때문에. 그거를 영어 공부 의욕의 크기를 0점부터 100점을 만점을 해서 정확하게 학생별로 의욕 지수를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해보니까 비교 집단 학생들보다 평균치보다 특별교육반 학생 평균치가 10점이 높더라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이때 의욕 질서가 1점 올라가면 영어 성적이 0.8점씩 올라간다라는 걸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의욕 때문에 특별교육반 학생들 성적은 영어 특별교육이 없더라도 의욕이 높아서 열심히 해서 비교 집단보다 8점이 더 많다. 나중에 특별교육 후에 해보니까 10점이 비교 집단보다 많다고 그러면 특별교육 학과는 2점이다. 즉 특별교육 없더라도 8점이 더 높았을 텐데 이게 했으니까 요거는 2점이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통계적 방법의 기본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 아까 의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의욕 크기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어떤 친구 보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아주 겸손해 저는 그냥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표현한 거는 앞에 친구가 엄청 의욕이 강하고 뒤에 친구는 의욕이 약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욕 크기 측정이 어렵다. 더구나 혼란 변수나 허위 변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만. 낙도 초등학생한테 우유급식 하면서 서울예고 초등학생을 비교 집단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 두 지역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뭐냐? 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구체적으로 뭔지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을 아무리 써도 말하자면 이 약점은 극복을 못한다. 그래서 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 강의 마치고. 예.